2025년 한국 경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를 보면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왜 내 지갑 사정은 그대로일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 이 이중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한국 경제의 이 두 얼굴,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한번 보세요. 반도체가 이끄는 산업 생산, 우리 경제의 엔진이죠. 이게 무려 6.7%나 성장하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우리 지갑 사정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이건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마이너스 0.1%로 꽉 잠겨버렸습니다. 아니, 엔진은 달리는데 브레이크는 잡혀 있다니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뒤에는요, 시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의 정체는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2.8%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설비 투자 증가율이에요. 와, 12.8%.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도체나 현대차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를 보고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까 봤던 경제의 엔진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바로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은 바로 기준금리를 둘러싼 이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지금 2.50%, 사실 꽤나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걸 두고 아니다, 계속 이대로 가야 한다는 동결파와 아니다,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 내려야 한다는 인하파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금리가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이것 자체가 지금 시장을 흔드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힘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바로 바깥, 해외에서 오고 있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좀 주춤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 증시도 이 찬바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저 바깥 세상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안에서는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금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어떤 날씨에도 끄덕없는 전천후 투자 전략입니다. 전천후 투자, 이름 그대로예요.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어떤 날씨에도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막 성장할 때도 반대로 침체할 때도 괜찮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이런저런 자산에 골고루 나눠 담아서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뭐랄까,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절대 잃지 않겠다는 그런 스마트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전천후 포트폴리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 걸까요? 여기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술주의 60%를 투자해서 공격을 담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금리 변동이나 해외 리스크 같은 걸 막아줄 든든한 우량 채권에 30%를 넣어서 수비를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고 길게 투자하는 ESG 펀드에 10% 정도를 넣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죠. 어때요? 꽤 안정적이죠?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으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과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제가 투자 신호등처럼 녹색불과 빨간불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치트시트입니다. 먼저 왼쪽 녹색 불부터 볼게요.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이죠. 바로 반도체나 AI 관련 펀드, 그리고 든든한 한국 우량 채권, ESG 펀드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빨간 불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너무 위험한 기술주에 직접 뛰어들거나 아직 힘을 못 쓰는 소비재 펀드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세 가지가 녹색불이냐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기술이랑 AI 펀드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수출과 투자 붐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우량 채권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 쿠션이 되어주죠. 그리고 ESG 펀드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도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쭉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특별한 녹색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고금리 비거세 통장 12월 31일이면 가입 마감됩니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고 소득 요건에도 해당된다? 그럼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부가 돈을 보태주고 이자도 높은데 세금도 안 떼거든요. 이걸로 5년만 잘 모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역대급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그 이후엔 영영 사라집니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될까요? 더 이상 흔들리는 시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주도적인 전략을 세워보실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진은 뜨겁고 브레이크는 잠겨있는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공격수로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비수로 뛰시겠습니까? 혹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지금 한국 경제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게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예고편 같더라고요. 스릴러 영화요? 네, 희망적인 장면하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아주 빠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자료를 보면 한편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명백한 신호가 보이는데 그렇죠. 굴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랑 또 심상치 않은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맑은 하늘과 먹구름이 동시에 있는 듯한 아주 묘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경제의 실제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히 재보고요. 네, 현 주소부터 파악해야죠. 그 다음엔 이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공격적인 성장 전략과 안정적인 방어 전략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료 곳곳에서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아주 시급한 기회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책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국 경제의 생산과 투자, 이른바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월 산업 생산이 작년보다 6.7% 늘었고 특히 설비 투자가 12.8%요?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폭발적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12.8%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치가 좋은 걸 넘어서요. 기업들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미래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드디어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불확실성 때문에 미뤄뒀던 공장 증설이나 신규 장비 도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출도 3.6% 증가하면서 회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네요. 그렇죠. 언제나처럼요.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국내 1,25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나 미국과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핵잠수함 산업 협력 같은 소식들, 이런 것들은 이 뜨거운 엔진이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엔진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열기가 자동차 전체로 퍼지질 않고 있어요. 열기가 안 퍼진다고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비대칭성입니다. 잠시만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요. 기업들은 수조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돌리는데 왜 평범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 거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마치 엔진은 F1 경주용인데 바퀴에는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자동차 같은 상황이에요. 기업이 번 돈이 고용 확대나 임금 인상으로 빠르게 이어져야 소비자들이 그 온기를 느끼고 지갑을 여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약한 겁니다. 돈이 기업 내부나 특정 산업에만 머물고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봐도 소매 판매는 오히려 0.1% 줄었고 소비 심리도 여전히 차갑거든요. 숫자는 좋아지는데 당신의 지갑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들만의 회복이라는 날이 나오는 이유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 차가운 외부 환경을 더 춥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내부적으로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0.8%에서 2.0% 사이로 좀 낮게 예측되고 있고요. 특히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8.1%라는 거의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 쪽이 정말 안 좋군요. 심각한 수준이죠. 외부적으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트럼프 2.0 시대가 온다면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크죠. 아, 맞다. 환율도 문제죠. 네, 맞습니다. 1,450원에 육박하는 높은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계속 팍팍하게 만들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지만 그 열기가 우리 집까지는 오지 않고 창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형국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비대칭성과 온도차를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투자 전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엔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찬바람을 막을 외투를 탱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우선 성장에 투자하는 길부터 보죠. 이건 방금 이야기한 경제 회복의 엔진에 집중하는 가장 직관적인 전략입니다. 회복을 이끄는 주도주로 올라타서 파도의 가장 높은 곳을 타겠다는 전략이죠. 자료들은 당연히 반도체, AI,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첫손에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테마도 있더군요. 정부의 석탄 발전소 단계적 폐쇄 약속과 맞물린 ESG, 친환경 인프라 분야나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고령화 시대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니까요. 이런 분야들을 묶어놓은 국내 펀드나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자료들은 동시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두꺼운 외투 전략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성장 전략의 이면에는 항상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바로 그거죠. 찬바람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정성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제각각이고 글로벌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이요. 네, 자료에서는 한국 국채나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인 우량 회사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돈을 보관해둘 곳이 필요하다면 RP,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RP는 좀 생소한데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초단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통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잠깐 돈을 묶어둘 때 유리하죠. 자료에 구체적인 상품 예시도 있던데요. 라이즈 25-11 회사채 액티브 ETF. 이름이 좀 어렵네요. 하하, 한번 풀어보죠. ETF니까 여러 채권을 묶어놓은 상품이고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좋은 채권을 골라 담는다는 뜻입니다. 5년 11월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의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마치 마라톤의 결승선이 보이는 것과 같아서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분배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장과 안정,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료들이 강조하는 건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두 전략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가 현명하다는 거죠. 하이브리드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자산의 60%는 첨단 산업 같은 성장주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리는 엔진으로 삼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는요? 30%는 우량 채권에 넣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크 업소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ESG처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씨앗을 심어두는 거죠. 성장 엔진과 충격 흡수 장치, 그리고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니 와,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런 식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놨던데요? 아, 그거요? 바로 마감임박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혜성이 핵심인 정보죠. 일반적인 전략과는 달리 이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지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솔직히 이 혜택을 보면 저도 나이를 속여서라도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하, 그렇죠. 청년이 아니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매월 최대 33,000원의 정부 기여금, 최대 연 6.0%에 달하는 은행이자, 그리고 이 모든 소득이 비과세. 5년을 꽉 채우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품의 신규 가입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사실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혜택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하필 지금 이런 고금리 상품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혜택이 좋다는 것 이상의 거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큰 추세는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죠. 네,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고금리 시대라는 버스 정류장의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스가 떠나고 나면 다음에 오는 버스들은 저금리행 팻말을 달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이 고금리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년도약 계좌나 자료에 언급된 우리은행의 첫 거래 우대 예금 최대 3.6%죠.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이 가끔 내놓는 4%대 특판 예금에 가입하는 건요. 네.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넘어서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도 나 혼자만은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1년, 2년 혹은 5년 동안 확보하는 셈이니까요. 매우 현명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는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 분야의 뜨거운 회복세와 소비와 대외 환경의 차가운 불안감이 공존하는 비대칭적 상황입니다. 네, 온도차가 명확하죠. 따라서 당신은 성장주 중심의 공격적인 전략과 우량 채권 같은 안정적인 전략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이 된다면 올해 말에 문을 닫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고금리 막차는 놓치지 말고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금리, 성장률, 수출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기반한 금융상품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한 구석에 정부가 슬쩍 언급한 금융계층 시스템이라는 표현이나 석탄발전소 폐쇄 같은 ESG 정책 변화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경제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금융 및 산업 구조의 기본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파도를 넘는 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바다의 조류 자체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 계층 시스템은 단순히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모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는 새로운 구조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기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넘어서 이렇게 경제의 근본적인 게임의 룰 자체가 변하는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